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바닥을 뚫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고급 샴페인 잔을 들고 늘 그렇듯 위선과 허영이 가득한 재계 인사들의 파티에 서 있었다. 40대 중반,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이혼남, 차갑고 이성적이며 감정 따위는 사치라고 믿어왔던 나에게 그 순간만큼은 모든 논리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나타났다. 검은색 드레스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고 빛나 보였다. 그런데 시선이 아래로 향했을 때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예전의 가느다란 몸매는 온데간데없고 드레스 아래로 부풀어 오른 배가 뚜렷하게 보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내 시선을 눈치채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내게 너무나도 낯설었다. 내가 기억하는 그녀는 항상 불안했고 슬퍼 보였다. 늘 나의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에 힘들어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여자였다. 그녀의 배에 손을 얹고 사랑스럽게 미소 짓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제야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내가 불신하고 외면했던 그 작은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내가 저지른 짓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내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흔들리다 이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파티장을 울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아니, 나만 그 소리에 갇혀버린 것 같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다. 내 심장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에 나는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버렸던 행복, 내가 외면했던 사랑, 그리고 내가 부정했던 생명, 그 모든 것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나를 속이는 거잖아. 그 오만한 한마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이야. 나는 김도훈이다. 올해로 43세. 내 이름 앞에는 항상 성공한 사업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나는 젊은 나이에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해 지금의 거대 기업을 일궈냈다. 사람들은 나를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렀고 나의 모든 결정은 옳다고 여겨졌다. 나 역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돈과 명예, 사회적 지위,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텅 빈 공간이 있었다. 내 집은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다. 100평이 넘는 공간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다.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화려하지만 온기가 없다. 언제나 깨끗한 바닥과 먼지 한 톨 없는 가구들은 그 공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듯했다. 밥은 비서가 예약해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거나 대충 배달시켜 먹는다. 밤에는 혼자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본다. 성공의 대가로 얻은 것은 결국 고독이었다. 이혼한 지 2년, 아내였던 지수는 이 집을 떠나며 그 흔한 물건 하나 남기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워냈다. 처음에는 홀가분했다. 족쇄가 풀린 기분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의 성공을 방해하는 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소박한 꿈, 평범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나약함으로 보였다. 나는 언제나 더 큰 것을 원했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갔다. 지수는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내가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사업은 더욱 번창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은 그 빈 공간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이따금씩 술에 취해 잠이 들면 꿈속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늘 침대 옆에 앉아 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주던 모습 그대로였다. 꿈에서 깨면 나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그녀의 부재를 다시금 확인해야 했다. 오늘 이 파티는 평소와 다름없는 비즈니스 모임이었다.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참석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그녀가 나의 아이를 낳았을 줄은, 아니, 낳을 예정일 줄은 그녀의 배가 내게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는 믿지 않았던 그 말들이 이제 와서 가장 잔인한 현실이 되어 내 심장을 찢어발기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없는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이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야경과 가슴속을 파고드는 지독한 후회뿐이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마치 잘 짜인 사업 계획 같았다. 나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고 지수는 그런 나를 묵묵히 지지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수에게 부족함 없는 생활을 제공했고 그녀는 완벽하게 정리된 집과 따뜻한 식사를 선물했다. 처음에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며 우리는 완벽한 부부라고 자부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완벽함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지수는 내가 늦은 밤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오늘도 고생했죠. 밥 먹고 일해요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미소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가 나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가끔 나의 손을 잡고 도훈 씨, 우리 주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있어줘요 라고 말할 때면 나는 짜증부터 냈다. 나도 쉬고 싶지. 근데 지금 쉬면 저 사람들을 다 놓쳐. 조금만 더 참아줘. 나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그녀의 작은 소망은 내게는 한없이 사치스럽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들렸다. 나는 그녀가 나의 야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진짜 문제는 대화가 끊겼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매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다. 나는 투자와 수익, 인수 합병에 대한 이야기만 했고 그녀는 작은 화초의 싹이 돋아난 이야기, 새로 생긴 동네 카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악몽 이야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어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 드리워지는 실망감을 나는 모른 척했다. 나는 그때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몰랐다. 그녀의 사소한 이야기는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의 세상이었다. 나는 그녀의 세상을 외면하고 나만의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 즈음 사업 확장을 위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장미였다. 그녀는 젊고 야심차며 나처럼 성공에 목말라 있었다. 그녀와는 사업적인 대화가 잘 통했다. 그녀는 나의 비전을 이해했고 나의 결정을 칭찬했다. 우리는 밤늦도록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그녀에게서 전에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동지애를 느꼈다. 지수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지수는 나의 성공을 바라보았지만 장미는 나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 했다. 그것이 나를 유혹했다. 물론 나는 선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장미와의 만남은 지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지수는 내가 돌아오지 않는 밤이 길어질수록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나는 당황했다. 우리는 아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며 진실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불신이 가득했다. 장미가 나에게 지수 씨가 당신을 묶어두려는 것 같다라고 속삭였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지수를 향한 차가운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불안하게 떨리던 그녀의 손을, 그리고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그녀의 눈빛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 오직 나의 오만함과 불신만이 내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다. 정말 내 아이 맞아. 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에 가득 고였던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봐, 내 말이 맞잖아? 당신은 나를 속이려고 했어. 나는 이기적인 나의 확신 속에서 그녀를 비난했다. 그녀의 눈물이, 절망적인 침묵이 모두 나의 승리라고 착각했다. 나는 그때 이미 우리 관계의 종말을 선고하고 있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의심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저 나를 향한 의심의 늪에 빠져 그녀를 끌고 들어갔다.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고 펜을 쥐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썼다. 나는 그때까지도 그녀의 슬픔이 나약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결론을 택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낫다고 믿었다. 아이 문제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당신도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 게 낫지 않겠어. 나는 그 말을 내뱉으며 나 자신이 매우 합리적이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다. 나는 그녀가 나의 성공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여겼고 그녀의 행복은 그녀의 몫이라고 무책임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는 서류를 내게 건네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정말 단 한 번도 제 말을 믿어준 적이 없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었고 나의 논리만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녀의 말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내가 내려놓은 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당신도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라고 말하고는 미련 없이 집을 나섰다. 그 순간 나는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꼈다. 드디어 완벽한 성공을 위한 나의 길에서 모든 방해물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떠난 후 집은 더욱 넓고 조용해졌다. 처음 며칠은 그 고요함이 평화로웠다. 나는 마음껏 야근을 하고 새벽 늦게까지 파트너들과 술을 마시며 자유를 만끽했다. 침대 한가운데 누워 팔을 벌리고 잠을 청하는 사치를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텅 빈 공간으로 변해갔다. 매일 아침 깨끗하게 정돈된 부엌에는 따뜻한 커피 냄새가 사라졌고 내가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둔 옷들은 그대로 바닥에 놓여 있었다. 예전에는 그녀가 알아서 치워주던 일이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곳에서 그녀의 부재가 느껴졌다. 나는 짜증이 났다. 비서를 불러 가정부를 고용했지만 그건 단지 깨끗한 집을 만드는 일이었지 따뜻한 온기를 되찾는 일은 아니었다. 나는 사업에 더욱 몰두했다. 밤낮 없이 일에만 매달렸다. 나는 더 많은 성공을 이뤄내면 이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성공은 성공을 낳을수록 공허함도 함께 커져갔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했지만 아무도 나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웃었지만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 장미와는 사업적 관계를 넘어선 감정을 느끼려 애썼지만 결국 그녀는 내게 또 다른 업무일 뿐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허기를 달래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지수와는 달리 내가 필요한 순간에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위로 대신 더 많은 투자와 더 큰 성공을 요구했다. 나는 결국 그녀를 정리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두운 집안에는 아무런 불빛도 없었다. 나는 무심코 지수를 불렀다. 지수야, 나왔어. 대답은커녕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나는 비로소 그녀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꼈다.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밤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그녀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다. 그녀가 늘 앉아있던 소파의 한쪽 자리, 그녀가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던 자리, 그리고 그녀가 밤마다 기다리던 침대, 모든 곳에 그녀의 흔적이 사라졌지만 그 빈 공간은 오히려 그녀의 존재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다. 나는 술에 취해
그녀의 전화번호를 눌러보려다 멈췄다.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보고 싶다고. 아니, 미안하다고.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나의 오만함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당신도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나는 비웃었다. 내가 왜 후회하겠어? 나는 옳아. 나는 늘 옳았다. 하지만 그 확신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았다. 나의 업적은 그저 텅 빈 방을 채우는 쓸데없는 훈장일 뿐이었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깊은 슬픔을 홀로 감당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혼자만의 외로운 감옥에 갇혀 그녀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조차 없는 이 집에서 그저 어두운 밤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이혼 후 나의 삶은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화려했다.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나는 젊은 나이에 성공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유능한 투자자들, 야심찬 젊은 창업가들, 그리고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들. 사람들은 나를 미스터 킴이라고 부르며 나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다. 나는 그들의 존경과 부러움 속에서 나의 외로움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모든 화려함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문득 지수가 떠나기 전 늘 현관에 놓아두었던 작은 꽃병을 떠올리곤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길거리에서 산 작은 들꽃이나 이름 모를 풀잎이라도 꺾어와 그 꽃병에 꽂아두었다. 나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돈도 많은데 왜 길거리에 있는 풀을 가져와? 라고 묻기도 했다. 그녀는 그저 예쁘잖아요. 라고 답하며 미소 지었다. 그 꽃병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는 늘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 빈자리가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나의 생활은 철저히 계획된 루틴으로 이루어졌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비서가 미리 정해놓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회사에 출근해 숨막히는 회의와 보고를 반복했다. 저녁에는 접대나 비즈니스 만찬이 이어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효율적이었지만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나는 감정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로봇처럼 오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기계처럼 살았다. 그러다 문득 나는 예전에 내가 얼마나 따뜻했었는지 떠올렸다. 지수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청년이었다.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함께 꿈을 꾸었다. 나는 밤늦도록 코딩을 했고 지수는 그런 나를 위해 컵라면 하나라도 정성껏 끓여주었다. 그녀는 내가 잠든 후에도 내가 입을 옷을 다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작게 틀어놓았다. 그때의 나는 성공보다 그녀와의 작은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하지만 성공이 우리 사이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게 되었다. 나는 정상에 오르는 것만을 생각했고 그녀는 그저 함께 걷는 것을 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놓아버렸다. 어느 날 회사의 회식 자리가 끝나고 나는 비서와 단둘이 채 앉아 있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비서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사장님,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이런 날은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에 문득 지수가 생각났다. 그녀는 비 오는 날이면 늘 내게 따뜻한 순두부찌개를 끓여주곤 했다. 나는 그때마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국물이야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따뜻한 찌개 한 그릇과 함께 나를 기다렸다. 그날 밤 나는 비서에게 목적지를 바꾸라고 말했다. 그냥 집에 가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부엌을 바라보며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냉동실에 있는 즉석 순두부찌개를 꺼내 끓이려다가 멈췄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두부찌개가 아니었다. 지수가 곁에서 따뜻하게 바라봐 주던 그 순간이었다. 나는 지수가 떠난 후
그녀가 남긴 흔적을 하나하나 찾아보려 애썼다. 그녀가 보던 책들을 뒤적이고 그녀가 사용하던 컵을 만져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미 너무 멀리 사라져버린 후였다. 그녀가 키우던 작은 화분은 내가 물을 주지 않아 말라 죽어버렸다. 나는 그 마른 화분을 보며 내 마음속에 무언가도 함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모두 무시했고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이 모든 고독과 후회는 어쩌면 내가 자초한 일이었다. 나의 오만함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그녀를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밀어냈다. 나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당신도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그 말이 이제야 현실로 다가왔다. 나는 후회하고 있었다. 지독하게, 그리고 뼈저리게, 그리고 그 후회는 나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 바로 그 파티에서 그녀의 부푼 배를 보며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샴페인 잔을 떨어뜨린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파티장의 소음이 다시 귀로 들어왔고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지나갔다. 나는 그 시선을 무시하고 그녀를 찾아 나섰다. 인파 속을 헤치고 그녀가 있던 곳으로 다가갔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겨우 찾은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만 같았다. 그녀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 내 모습은 마치 길을 잃은 아이와 같았다. 나는 모든 오만함을 잃고 오직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기만을 바랐다. 그때 저 멀리서 아는 얼굴이 보였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이자 지수와도 친했던 최준혁이었다. 그는 건축가로 성공해 오늘 파티에 참석했다. 나는 그에게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준혁아, 지수 못 봤어. 방금 여기 있었는데. 내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준혁은 나를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형, 형수님 말하는 거죠? 방금 남편분이 오셔서 같이 갔어요. 그의 말에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남편? 나는 그 단어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내 아이를 가진 그녀에게 다른 남편이 있다니.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남편이라니. 누구 말하는 거야? 나는 그의 팔을 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준혁은 당황한 듯 팔을 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수님 지금 재혼하셨잖아요. 그분 건축가이신 박선우 씨예요. 저랑도 같이 일한 적 있어요.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의 말이 내 귀에 박혔다. 재혼이라는 단어는 내게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나는 그녀가 나 없이 혼자 아이를 낳고 기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내가 언제든 돌아가면 그녀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 옆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다. 나는 멍하니 준혁에게서 그녀가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다. 준혁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형수님 이혼하시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집도 이사 가시고 연락도 끊고 지내셨죠. 제가 우연히 건축일 때문에 만났는데 그때는 이미 만삭이셨어요. 근데 형수님은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도훈 오빠는 잘 지내냐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면서도 형을 걱정하다니. 나는 준혁의 말을 들으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수는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의심하고 외면했던 그 아이를 그녀는 혼자서 소중하게 품고 키우고 있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곁에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그녀는 정작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내게서 가장 잔인한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내 이기적인 확신과 오만함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웠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로 내게 건넸던 마지막 말. 당신도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가 마치 저주처럼 내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 했다. 나는 준혁에게
그녀의 연락처를 물었다.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형수님이 형한테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형이 연락할까봐 번호도 바꾸셨어요. 그 말은 내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빼앗아갔다. 나는 그녀에게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다. 그녀는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아니, 나 없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부푼 배와 옆에 서 있던 다정한 남자는 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내가 버렸던 행복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파티장에서 빠져나와 차에 올랐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성공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나는 무작정 그녀의 집 주변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때 내 휴대전화에 그녀의 결혼식 사진이 알림으로 떴다. 준혁이 SNS에 올린 사진이었다. 그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그 모든 행복을 앗아간 장본인이었고 이제는 멀리서 그녀의 행복을 바라볼 자격조차 없는 존재였다. 그녀의 재혼 소식을 접하고 난 후 내 삶은 완전히 흔들렸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성공은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나는 회사의 중요한 회의에 집중하지 못했고 서류에 사인을 하다가도 멍하니 펜을 놓쳤다. 사람들은 내가 과로로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폭풍을 알지 못했다. 나는 하루 종일 그녀의 결혼식 사진을 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그 환한 미소는 예전에 내가 그녀에게서 앗아갔던 것이었다. 나는 그 행복의 일부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 사실이 나를 미치게 했다. 나는 지수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녀의 전화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준혁에게 다시 연락해서 새 번호를 물어보려 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집 주소를 알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도 생각했지만 그것마저도 그녀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짓이 될 것 같아 멈췄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녀의 삶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삶을 내가 남이었을 때야. 비로소 멀리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매일 밤 나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 술은 잠시 동안 나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지만 잠에서 깨면 후회와 절망은 더 깊은 그림자가 되어 나를 덮쳤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녀가 울며 나를 쳐다보던 그 눈빛을 나는 왜 외면했을까? 나는 그녀가 나를 속였다고 믿었다. 나의 오만함은 그녀의 진실을 가리고 나의 눈을 멀게 했다. 이제야 그 모든 오해가 눈앞에 선명한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나는 그녀의 소식을 준혁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기 시작했다. 준혁은 내게 그녀의 근황을 조심스럽게 전해주었다. 형수님, 이제 곧 출산이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가 지켜주었어야 할 아이가 다른 남자의 품에서 태어나고 자랄 것이라는 사실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나는 그녀가 출산할 병원을 알아내어 몰래 찾아가려 했지만 그녀의 새로운 남편이 그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듣고는 발길을 돌렸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를 찾아갔다. 차를 멀리 세워두고 그녀의 집 근처를 배회했다. 나는 그녀가 이 집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지 보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그녀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더욱 불러와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새로운 남편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그녀의 배를 쓰다듬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질투와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질투는 내가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 때문이었고, 안도감은 그녀가 나 없이도 행복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속의 고통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삶에 다시 들어가고 싶었다. 비록 남편이 아닌 그저 아이의 아버지로서라도 나는 나의 아이를 직접 보고 싶었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남겨진 마지막 흔적을 찾아 헤맸다. 그녀가 떠나기 전 키우던 작은 화분을 찾아갔다. 화분은 이미 죽어 있었지만 나는 그 화분을 버리지 못하고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다.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 저질렀던 죄의 증표 같았다. 나는 매일 밤 그 화분을 보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지수야,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왜 그때 당신 말을 믿지 못했을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내게서 멀리 떠나버린 후였다. 나는 그녀를 찾아가야만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에게 직접 나의 마음을 전해야만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비겁하게 숨어 있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리고 나의 아이에게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준혁에게 매일 같이 연락했다. 처음에는 받지 않던 준혁도 나의 간절함을 느꼈는지 마침내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에게 지수의 연락처를 다시 한번 물었다. 준혁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형수님, 이제 새삼 살고 있어요. 형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제발 형수님, 행복을 그냥 지켜봐 주세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울면서 애원했다. 딱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아이를 안아보고 싶다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직접 말하고 싶어. 나의 진심이 통했는지. 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형수님께 말씀은 드려볼게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나는 희망을 품었다. 며칠 후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수가 한번 만나주겠다고 했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 혼자 오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말 것. 나는 그 조건에 기꺼이 응했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약속 장소는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의 작은 카페였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해 그녀를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긴장되었다.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수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그녀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배는 이미 만삭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부드러워진 인상과 온화한 미소는 그녀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녀는 나를 보았지만 놀란 기색 없이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심했다. 예전의 나처럼 그 무심한 눈빛에 나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다.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나는 오히려 더 불안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다. 지수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나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내 눈물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용서요? 내가 왜 당신을 용서해야 하죠?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당신의 의심과 불신을 견디면서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의심한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의 오만함 때문에 나는 너를 믿지 못했던 거야. 나는 변명처럼 말을 이어갔지만 그녀는 내 말을 끊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당신의 의심이 나를 얼마나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못할 거예요. 나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고 아이가 잘못될까봐 하루하루 불안에 떨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그때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내 뱃속의 아이가 나를 살려줬어요.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과 상관없는 아이가 되기를 바랐어요. 당신의 차가운 피를 물려받지 않았기를 바랐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삶을 구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멀어졌을 때 그녀는 이미 나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고 이 아이는 그의 사랑 속에서 태어날 거예요. 그에게는 내가 당신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그저 나만을 사랑해요. 나는 이제 당신의 오만함과 불신 속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그 행복이 나와 상관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나는 너와 이 아이를 다시 되찾고 싶어. 나는 절규하듯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당신이 나를 잃어버렸을 때 나는 이미 당신에게서 돌아섰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후회와 죄책감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내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나를 향한 미련이나 원망이 없었다. 그저 단호함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찾았고 나는 내가 버린 행복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그 말은 내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또. 나는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했다. 이것이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였다. 지수와의 만남 이후 나는 더욱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단호했고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다. 그 사실이 나를 미치게 했다. 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내가 그녀에게 저질렀던 잘못들을 되새겼다. 그녀가 말했던 고통과 불안의 시간들이 내게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다. 나는 내가 쌓아 올린 모든 성공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과 명예는 그녀의 미소 한 조각보다도 못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녀의 집 근처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의 집 창문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불빛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그녀의 새로운 남편인 박선우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잠시 차에 가서 무언가를 가져온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지만 내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가 지수에게 얼마나 따뜻한 존재인지 나는 그 작은 행동 하나로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다. 내가 누렸어야 할 행복을 다른 남자가 누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소리치고 싶었다. 그 여자는 내 아내였어. 내 아이를 가졌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나는 비겁하게 숨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비참함에 나는 무너졌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불행을 견딜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병원에서 준혁과 마주쳤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준혁은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형, 여기 웬일이에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혹시나 해서 와봤어.
지수, 괜찮아.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다. 형수님. 갑자기 진통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조산할 것 같대요. 그의 말에 나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요산. 내가 그렇게나 염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나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지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그 아이가 얼마나 불안했을지 생각했다. 모든 것이 나의 죄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준혁의 옆에 서 있었다. 곧 박선우가 병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준혁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를 발견했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분노가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나를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제 아내는 당신 때문에 이미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당신의 이기적인 불신이 그녀를 얼마나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그녀를 다시는 당신에게서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그녀의 삶에서 사라져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나를 경멸했다. 그리고 나는 그 경멸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저지른 죄는 그토록 무거웠다. 나는 그를 보며 질투가 아닌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했다. 그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버렸던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한 간호사가 달려와 박선우에게 말했다. 산모의 상태가 위급합니다.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의 아이가 위험하다니.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늘에 기도했다. 제발 저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릴 테니 제발. 나는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만 주었고 이제 그 상처는 그녀의 아이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녀와 아이에게는 불행이었다. 나는 그녀와 나의 아이를 위해 영원히 그녀의 삶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병원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밤새도록 기도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테니 제발 아이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나는 더 이상 사업가도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죄책감에 갇힌 한 남자일 뿐이었다. 내가 지수와 아이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나의 이기심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준혁이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형수님, 무사히 출산하셨어요. 아이도 일단은 괜찮대요. 그의 말에 나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다행이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나는 그녀의 곁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박선우의 눈빛과 그의 마지막 경고가 나를 막았다. 나는 그녀와 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의 존재가 그들에게 독이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비서는 나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했다. 사장님,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는 나를 말렸지만 나는 단호했다. 모든 것을 정리해. 더 이상 미련 없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기부하고 남은 돈은 조용히 다른 곳에 투자했다. 더 이상 돈을 불리려는 욕심이 없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은 사라졌다. 나는 모든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았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눈물과 맞바꾼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병실을 찾아갔다. 문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병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작고 붉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그 아기는 내가 예전에 사진 속에서 보았던 나의 어린 시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나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쏟았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내 발로 걷어찼는지
이제야 알았다. 박선우가 병실로 들어와 아기를 안아들고 다정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아기 너무 예쁘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내가 지수에게서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멈췄다. 나는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끼어들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멀어져야만 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그녀의 행복을 방해해서는 안 되었다. 나는 그녀와 나의 아이를 위해 영원히 그녀의 삶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병원을 나와 조용히 공항으로 향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외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내가 없어야만 그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예전처럼 화려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화려함에 미련이 없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녀와 나의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당신도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를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후회하고 있었고 그 후회는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는 내가 버린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새로운 곳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녀와 아이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나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그녀의 행복을 빌어줄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저지른 모든 죄는 평생 잊지 못할 고통으로 남아 나를 괴롭힐 것이다. 나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나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 불빛들은 나의 성공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그 불빛들 중 가장 빛나는 곳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이들의 삶을 비추는 평범한 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내가 떠나온 도시, 그 도시의 어느 곳에선가 지수와 나의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졌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지만 멀리서나마 그들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CEO라는 명함도 비서도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없었다. 나는 이름 모를 작은 도시의 조용한 동네에 정착했다. 나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내가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삶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고 나 역시 나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김 사장님으로 불리며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렸다. 밤이 되면 나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아 하루를 정리했다. 예전처럼 술에 취해 잠들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가끔 한국에 있는 준혁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내게 지수와 아이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이의 첫 걸음마, 첫 단어, 첫 생일. 나는 그 모든 순간을 직접 볼 수 없었지만 준혁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준혁은 아이가 나를 닮아 호기심이 많고 씩씩하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내가 버렸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그 아이의 성장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지만 굳이 드러내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말이 없는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평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는 손님, 꿈을 쫓아 도시로 온 젊은이, 그리고 병든 배우자를 간호하는 노부부. 그들의 삶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함 속에 진정한 행복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공감하며 잃어버렸던 나의 인간성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으려는 늦은 오후였다. 한 노부부가 가게로 들어섰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녀의 곁을 조용히 지켰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서로에게 말을 건넸다. 여보, 커피가 너무 맛있다. 고생했지.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지수와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지수에게서 앗아갔던 평범한 행복이 바로 저것이었다. 나는 그때 비로소 내가 얻고자 했던 성공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저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후회에 갇혀 살지 않는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 것이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나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다짐한다. 오늘 하루도 진심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밤이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수와 아이의 행복을 기도한다. 내가 없어야만 그들이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저 조용히 그들의 행복을 빌어줄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나는 내가 버렸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내가 외면했던 삶의 소중함을 되찾았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충만하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구원했다. 나는 그녀와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들의 웃음소리가 울리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심장이 멈췄다. 정확히 말하면